전자서명 네 번째 알고리즘인 전자서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했던 것들을 뭐 지금은 대부분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이 전자서명도 기존에 우리가 전자서명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던 서명을 전자적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 서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 아니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요구 조건들을 그대로 전자적으로 구현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자적으로 구현이 되면 기존에 없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손으로 뭐냐면 아니 컴퓨터적으로 하지 않던 일들을 컴퓨터로 정보화하게 되면 그 정보화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가야 되고 정보화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 또는 부작용 또는 뭔가 원래 없었던 거지만 전자적으로 이기 때문에 가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요구사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서명이라는 거를 보기 전에 요 같이 한번 일반 서명과 전자서명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서명은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서명자를 검증하죠. 즉 서명값을 보고 이게 맞는 서명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서명들은 보통 그냥 눈으로 확인하죠. 우리나라는 눈으로 확인도 안 해. 제가 막 사인하고 있으면 그냥 끊어. 마트 같은 데 가서요. 내가 서명하잖아. 그럼 서명 다 하기 전에 됐어요 하고 그냥 보내줘요. 외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늘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근데 어쨌든 일반 서명은 원 서명과 이렇게 눈으로 보통 대조를 해서 이 사람 서명이 맞구나. 이런 걸 검증하죠. 전자서명의 안전성은 동일한 알고리즘 사용하니까 사용자마다 뭐 같은 안전성을 제공하겠죠. 저나 누구나. 그런데 일반 서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는 서명하고 제가 하는 서명하고 약간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누가 잘한다기더나. 하여튼 사람들마다 되게 서명이 간단한 사람이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있고 위조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자적인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 하지만 전자서명은 문서와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싶다. 그럼 어떤 값을 계산하게 되고 그 값이 문서에 첨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은 그런데 여전히 문서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명은 서명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니지만 전자서명은 문서마다 다른 형태를 지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서명값이 또 다른 데 쓰이면 안 되겠죠. 이 서명값은 이 문서에 대해서 김상진이 한 것이면 이 서명값은 다른 문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값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은 계산할 때 그 문서 서명하고자 한 문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은 디지털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위에 세 개는 기존에도 있었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서명에서도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 서명이라는 것이 요걸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했다. 그 사람이 이제 하고자 했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 기능은 있어야 돼요.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자적으로 생각하면 각 서명자마다 서명이 달라야 되겠죠. A라는 사용자가 하는 거랑 B라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결과값이 문서와 같더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명자마다 서명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하기가 어려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인할 수 없어야 돼요. 이거 내가 안 한 거다.
이런 기능들은 원래 서명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디지털화 되니까 이런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서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서명을 띄어서 여기다 붙일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종이 걸 잘라가지고 여기 붙여놓는다고 해서 서명을 인정해 줘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전자적인 거는 어차피 따로 놓은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요 값을 복사해서 여기까지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하겠죠. 그럼 확인이 안 돼야 돼. 확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서명 값은 뭐에 의존해야 돼요? 문서에 의존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명자마다 서명이 독특해야 되니까 A가 하는 서명하고 B가 하는 게 달라야 돼. 결국은 이 서명에 들어가는 입력에는 뭐가 들어갈까? A 사용자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값, 뭐 그게 이제 키가 되겠죠. 키랑 메시지가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서명 값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재사용 불가와 변경 불가는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서명된 문서의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바꿔도 문제가 되겠죠. 얘를 바꾸나 얘를 띄어다가 여기다 놓나 같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이제 전자적으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요구사항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컴퓨터 세계에서 뭘 할 때 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기존에 그 기능만 구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기존에 했던 서비스야. 그럼 그런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갔을 때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은 보통 지금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직접 서명 방식을 주로 씁니다. 즉 서명자가 홀로 서명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갖다가 자기 키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서명키가 분실되거나 도난될 수도 있고 서명자가 어떤 서명하는 시간에 대해서 약간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우리가 왜 그 사회에서도 서명을 할 때 공중을 박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하에서 이렇게 서명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전자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명자가 자기 혼자 서명한다고 해서 이게 유효해지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한 번 더 해줘야지만 이 전체적으로 유효한 서명이 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중재 서명 방식. 얘가 공중, 즉 한 번 더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서명 시간이 보통 서명할 때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이 서명 시간이 지금 현재하고 가깝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죠. 얘는 신뢰기간이라고 치면 신뢰기간은 이걸 받아서 이 시간이 적절해야지만 이걸 만들어 줄 테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M에 대한 A의 서명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응용에 따라서는 중재자를 하나 두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있던 것들을 보고 이렇게 그런 방식들을 전자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보통은 두 번째 형태를 많이 씁니다. 즉 첨부 형태 전자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았던 그림처럼 메시지가 있으면 그 서명값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 복구가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그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해버려요. 암호화해버리니까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 메시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복구하면 원래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메시지 복구 가능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작은 메시지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메시지가 매우 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암호화해서 전자서명 값을 만드는 것은 비용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방식을 쓸 수 없고 밑에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시함 설명될 때 얘기했지만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서명을 하려면 서명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메시지 대신에 메시지의 해시 값을 계산하고 그 해시 값에 전자 서명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길이와 상관없이 늘 서명하는 비용은 해시 값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와 서명 블록이 별도 존재하며 이때 보통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작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요거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일 때 이 해시 함수가 어떤 특징이 반드시 만족돼야 돼요? 충돌 회피가 만족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부인 방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m에다 서명해놓고 나중에 m'에 서명했다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서명 HM하고 HM'이 같으면 이제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 게 해시함수죠. 그리고 해시함수도 이 결정이나 확률 방식으로 서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암호 알고리즘, 네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봤어요. 대칭, 공개키, 해시, 전자서명. 요 네 가지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어떻게 주로 논하는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성을 원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보통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니까 복호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근데 여기서도 평문을 전체나 키의 전체를 얻을 수 없어도 일부만 얻을 수 있어도 이거는 허점이 있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해시함수의 안전성은 해시값의 역이나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데 역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해시값의 길이를 우리가 봤을 때에 역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돼요. 근데 충돌은 이게 루트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시함수를 따질 때에는 이 충돌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냐 여기에 대해서 주로 논하게 됩니다. 맥은 마찬가지이지만 맥은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맥은 이제 위조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맥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맥 값을 위조하거나 맥 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은 해시함수인데 키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맥 값을 만들어낼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충돌이나 역보다는 이 키에 대한 안전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맥 값을 위조하거나 맥 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전자서명의 경우도 서명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위조하거나 서명 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네들은 이런 걸 못해야 되는구나. 그럼 얼마 정도의 안전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암호 해독 외에 사회공학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깰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충돌 찾는 건 어렵겠지만 위조하거나 뭐 평문 얻는 것들은 그 키를 가진 사람한테 돈을 좀 주고 알려달라, 이런 방법이 더 싸게 맥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사회공학 공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지면 노출됐다. 영어로 compromise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립트 애널리스트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compromise 됐다. 노출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현대 암호학의 특징을 조금 이 안전성 논하기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라는 주기로 암호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요 만화를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나? 로드러너라고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즐겨봤던 그 만화 같은데 어쨌든 맨날 쫓아가지만 못 잡아요. 이 여우가 이 늑대인가 못 쫓죠. 그래서 디자인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누군가 그걸 깨면 그걸 보완하고 다시 설계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깨면 기술자가 보완하고 깨면 보완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암호 기술도 발전하고 공격 기술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주기로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보다는 엄격한 안전성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전성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뭔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넌센스로 안전성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뭐가 힘들어질까요? 누가 힘들어질까? 사용자들? 네? 대학원생들이 어려워져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저 안전성 증명을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논문을 쓸 수 있었어요. 요 디자인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면 그게 논문으로 실렸어요. 근데 이제는 디자인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내면 그게 100% 안전한지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회신합니다. 그리고 안 실어줘. 증명을 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점점 이 학문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연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연구들이 그 분야들이 이제 대부분 성숙해진 분야들이에요. 우리가 컴퓨팅 공학 분야라는 게 뭐 알고리즘 분야라든가 뭐 암호학 뭐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뭐 되게 오래된 학문들이고 되게 이게 이렇게 됐죠. 물론 이 학문이라는 것이 새로운 환경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연구도 되지만 보통 보면 새로운 어떤 응용들이 기존의 기술로 가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 소개했던 학생들은 다 거의 대부분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잠깐 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엄격한 안정성 증명이 요즘은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 중요해지냐면은 증명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학자들이 맨날 이걸 또 하고 또 이 학자들이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또 엉뚱한 얘기인데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점을 지적할 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증명 안 해놨어. 그러면 딱 한 줄만 쓰면 돼요. 이게 증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으므로 받을 수가 없다. 논문을. 이게 증명을 추가하면은 그 다음에 실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논문들 심사할 때 제일 쉬운 심사는
증명 안 하고 논문 내는 사람들 거 그런 거예요. 어쨌든 증명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해야지만 되고 이 증명을 안 하면 이런 과정이 계속 거치니까 증명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사이에 제가 벌써 이제 대학원 나온 게 꽤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보통 하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증명하려면 우리가 증명하려는 게 뭐냐? 뭘 증명하려냐? 정의가 내려지고 공격자 모델이 들어가요. 이제 암호학에선 이런 공격자가 존재해도 이 정의 내린 정의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명이 됐다고 아이언크레드 개런티. 아이언크레드가 이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아이언크레드. 게임한 사람들은 알 텐데. 시빌라이제이션. 게임 안 해봤어? 아이언크레드.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무슨 배 같은 거죠. 그렇죠? 얘는 천하무적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언크레드 개런티 하면 블렛프루프 개런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블렛프루프. 그러면 총알이 통과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걸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 아이언크레드 개런티 뭐 블렛프루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증명이 됐다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증명 자체를 잘 봐야 되는데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늘 이 어썸션들 보통 하게 돼요. 그 어썸션들이 잘못될 수 있고 이 어썸션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실에는 이 가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증명하려면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이래야지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정들을 몇 가지 하게 되는데 그 가정이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현장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증명됐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보다 더 안전한 알고리즘도 물론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현장에서 안 쓰이는 이유는 실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통 실용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과정,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라는 주기로 개발됐는데 요즘은 엄격한 안전성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측면에서 고민해 볼 때는 대학원 갈 때 좀 고민해 볼 지점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정확히 이거에 대해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화되면 암호 기술에서 여러 가지 가정했던 거라든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경향도 있고 그건 너무 쓸모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언제쯤 이 양자 컴퓨팅이 완전 현실화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되겠죠? 한 10년 뒤 뭐 이렇게 그럼 또 짜증나는 거죠. 이 컴퓨팅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 뭔가 이상해질 테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머지않아 닥쳐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안전성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이 안전성을 증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얘기하냐? 보통은 계산적 안전성이에요. 이 계산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computationally secure. 이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뭐 어쩌서도 노력이 불합리하게 많은 컴퓨터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데 그 깰 수 있는 걸 해봤자 너무 불합리하게 많은 컴퓨터 시간이 요구된다. 뭐 100년이 걸린다, 1000년이 걸린다. 이걸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을 이용해도 1000년이 걸린다, 100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안정하다. 또는
비슷한 건데 용어가 하나 따로 있는데 증명 가능 안전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와 등가다. 이 알고리즘 깨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NP다. 또는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RSA 같은 게 인수분해 문제인데 인수분해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깨려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RSA는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게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은 것뿐이지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도 있지만 보통은 다 NP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돼. 근데 뭐 하나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NP 문제가. 알고리즘 시간 안 들어봤나? PMP 안 들어봤어요?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 문제가 다음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된다고 증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죠. 어쨌든 그런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안전성이 증명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증명된 알고리즘은 없어요. 없어요. 이수준 안전 실용적 알고리즘은 없다.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거의 이런 무한한 컴퓨터가 가져도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없는 경우 저런 경우는 찾기 어렵죠. 대칭키는 무조건 안 되겠죠. 대칭키는 가능한 모든 키로 해보면 언젠간 풀려요. 네. 인수분해도 가능한 모든 수로 나눠보면 그보다 작은 수로 나눠보면 인수분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들은 안 쓰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를 이걸 증명하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갖고 옵니다. 수학은 설명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미론적 안전성.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암호문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 안전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예요. 조건 아까 그 진욱이도 얘기했는데 확률과 통계 이게 조건부 확률식 아세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그 암호문이 C일 때 평문이 M일 확률은 평문이 M일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C를 봤어. 그럼 이 C를 봤을 때 이 C에 대한 M이 이걸 것 같다라는 그 확률이 M이 그 M이 확률 그러니까 평문이 그것이 확률하고 거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안전한 알고리즘이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한 가지 뭐 똑똑하신 분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은 M이 M일 확률은 뭘까요? 어떤 평문이 M일 확률. 어떤 평문이 M일 확률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M을 이 C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대칭. 그래서 블록 크기가 128비트다. 그러면 평문도 128비트고 그걸 암호하면 이제 128비트 암호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가능한 모든 평문이 M의 2의 128승이겠죠. 그럼 2의 128승 요 확률이 2의 128승 분의 1은 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평문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에서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응용에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사용하는 평문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되게 제한적이면 되게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면 C가 C일 때 M이면 이게 M이 될 확률은 그 2의 128승 분의 1 이 정도는 돼야 안전한 거죠. 균일하게 하나씩 매핑되니까 뭐가 매핑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끽해봤자 그 응용에선 쓰는 M은 한 5, 6개밖에 안 돼. 그럼 문제가 크죠. 그렇죠? 안전성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또 주냐면 여러분들이 쓸 때 이 M을 그냥 평문 M을 그냥 갖다가 암호화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측이 되잖아. 여러분들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의미론적으로는 얘를 봐도 얘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못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C를 보더라도 이 C에 대응되는 M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못 얻어야 된다. 그게 이 수식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실제 확률이 이게 만족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면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것도 이렇게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하고. 또 하나. 그래서 요것도 좀 어려워. 요것도 실제적으로는 요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게임을 하나 갖고 와서 해요. 그래서 뭐냐면 구별 불가 안전성 이런 개념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구별 불가 안전성은 뭐냐면 게임인데 얘가 P1, P2를 M1, M2인데 이걸 안 바꿨구나. M1, M2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P1, P2 아니라 M1, M2. 그래서 평문 이쪽에 있는 사람이 평문 M1, M2를 이 챌린저한테 줘요. 게임을 얘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얘가 M1, M2를 결정해서 일로 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M1과 M2의 길이는 같아야 돼요. M1과 M2의 길이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면 얘는 주사위를 던지든 뭘 해서 랜덤한 비트 B 0 또는 1이 되겠죠. 그걸 1, 2, 뭐 1, 2가 되든 0, 0, 1입니다. 하여튼 1, 2예요. 그래서 1, 2중 하나 결정해서 P1을 암호하든 P2를 암호해서 줘요. 얘를 주면 얘가 해야 될 일은 이 CB가 P1을 암호한 건지 P2를 암호한 건지 맞추는 거예요. 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얼마 될까? 얘가 맞출 수 있는 확률. 기본적으로는. 최소 50%는 되죠. 이게 5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게임에서 얘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50%라는 건 무슨 의미하냐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50%라는 건. 50%라는 이게 성립하는 거고 한 52%다. 그럼 얘가 뭔가 맞힐 수 있는 정보가 1% 정도의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 추가되는 50% 넘는 확률이 무시할 수 있냐 없냐. 무시할 수 있으면 안전하고 무시할 수 없으면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성을 증명해요. 좀 어렵나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것보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암호 알고리즘은 이런 방식을 써서 증명하고 있구나. 내부적으로까지는 설명 안 드리지만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얘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 맞출 수 있는 확률들이 막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M 특성이라는 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MN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NM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호
그냥 C가 있다. C. 암호문이 있다. 암호문이 있는데 이 암호문을 조작해가지고 얘의 M이 뭔지 몰라. 또는 M이 안다고 쳤을 때 이걸 알든 모르든 이 C를 C'으로 바꿔서 풀게 했더니 어떤 M'이 나오고 이 M'이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됐어요. 그러면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얘가 100원을 인출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100원을 인출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C를 C' 바꿨더니 이 M이 1000원을 인출하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NM 특성을 만족 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NM 특성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전하기 위해서는 NM 특성도 만족해야 되고 구별 불가 안전성이나 하여튼 이 의미론적인 안전성을 두 가지를 만족해야 완벽하게 안전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봐도 얘가 어떤 M을 암호한 건지 전혀 몰라야 되고 얘를 조작해가지고 뭔가 공격할 수도 없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돼야 안전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은 이런 식으로 엄격한 안전성 증명을 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꼭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제가 공부했을 때 비교해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증명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서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죠.